정말 푼돈 벌려고 1시간당 뭐 6,000원, 10,000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니네가 장학금 받으면 그 돈을 다시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장학금 받는 거를 액수를 보고 그거를 통장에다 넣어줬어요. 걔는 그거 갖고 용돈 쓰고.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막내애는 대학교 3학년, 그 군대 갔다 대학교 3학년 복학했는데 그 뭐죠?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모셔가는 거 있잖아. 스카웃 돼가지고 스카웃 돼서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3번의 직장을 바꿨어요. 연봉이 확 올라가면서. 그래서 지금 애가 요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어저께 큰형한테 물어봤더니 큰애한테 얘가 백업 프로젝트를 지금 하려고 저렇게 고민이 많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큰애도 대학교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했고 취직 청년 실업이 없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진짜 지복의 상태예요. 그 남편하고 둘이 가서 새벽에 가서 저녁 때까지 농사 짓고 그거 나눠주고 그리고 애들은 자기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게 뭐냐면 제가 관계를 부여잡고자 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렇고 조건적인 사랑은 이렇고 그 다음에 아까 공심에 의한 교육과 사심에 의한 교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엄마는 아마 사심에 의한 교육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사심에 의한 교육부터 볼게요. 여기 어머니 촬영하시고 네. 네. 그럼 사심에 의한 교육은 뭐냐? 사사로운 욕심이 개입되는 교육이에요. 사사로운 욕심은 뭘까요? 얘가 우리 학교에서 1등하고 반에서 1등하고 전국 상위 몇 위에 랭킹하고 이런 게 사사로운 욕심이죠. 그리고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엄마가 나 때문에 공부하라고 그러니 너 잘 되려고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반항하죠. 그거 뭐냐면 아이들은 영혼이 깨끗해요. 엄마보다는. 그래서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그 상대방의 의도를 굉장히 금방 캐치해요. 네. 그래서 엄마는 정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요, 뇌가 변형계가 발달이 돼요. 이 변형계가 뭐냐면 동물의 뇌예요. 인간의 뇌는 파충류의 뇌, 동물의 뇌, 인간의 뇌가 있거든요. 3층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학교 때는 동물의 뇌가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예요. 동물의 뇌의 특징이 뭐냐? 동물 생각해보세요. 동물이 내 앞에 뭔가가 나타나면 딱 2가지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얘가 적인가 친구인가. 아이들이 부모를 볼 때 그래요. 이 사람이 적인가 친구인가. 근데 관계를 형성시킨 부모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중학교가 돼도 엄마랑 아빠는 얘기 잘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게 있잖아요. 제가 대학원을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였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 배운 게 사춘기가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고 사춘기를 앓는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교육학에서 제가 교육학과에 들어갔거든요. 교육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관계가 좋은 사춘기를 크게 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다 질풍노도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런 사춘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사춘기를 그리 심하게 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은 부모의 자녀는 사춘기를 그렇게 심하게 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심하게 사춘기를 앓는다. 그거는 아까 내 책임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내가 이 아이를 15년 키우기 이전에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부부싸움을 애들 앞에서 했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잘 지내왔다면 아이들하고 관계가 잘 형성이 되었다면 아이들은 자기의 문제, 친구의 문제를 아니면 게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부모하고 와서 대화를 할 거예요. 예, 엄마 나 요새 게임이 너무 심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도 끊었으면 좋겠는데. 엄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엄마 좋은 방법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관계가 나쁘면 입을 뒤집어 쓰고 하죠.
밤을 새워서. 예.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랑 관계가 안 좋으면요, 중학교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할 줄 알아? 죽어도 안 하지.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이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그냥 내 잘못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심에 의한 교육은 뭐냐? 이거는 대학의 8.5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대학 8.5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의 그 도리거든요. 경물지지하면 성의정심하고, 성의정심하면 수신제가하고, 수신제가하면 치고평천하라. 근데 우리는 수신제가하면 치고평천하라 요것만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전에 경물지지와 성의정심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경물지지는 사물의 그 극한에 이뤄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교육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은 사물의 끝까지 가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원리를 깨치면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우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경물치지하면 어떻게 되냐?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게 되면, 이게 공부가 내 친구를 이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수학의 원리를 끼치고, 그리고 언어는 사람들과 소통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언어는 결국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 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잘 써먹는 공부가 정말 좋은 공부죠. 이처럼 경물치지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성의정심이 돼. 뜻이 정성스러워지고 마음이 바라져. 그래서 이게 인성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인성이 갖춰지더라. 그러면 인성이 갖춰지면 뭐가 되냐면 수신이 돼요. 나를 다스리게 돼. 나를 다스리는 가정이 있으면 그 집안을 다스리게 돼요. 만약에 수신이 안 된 아빠 엄마가 애들한테 너 공부해야지, 그래야지 너 앞으로 잘 살게 돼, 콧방귀도 안 끼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 당신이나 잘 사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수신제가를 하면 뭐가 되냐? 치국이 된다는 거예요. 치국.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럼 나라를 잘 다스리면 어떻게 되냐? 평천하를 온 천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의 그 특징이 뭐냐면 경물지지에서 치고평천하로 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성의정신. 뜻이 정성스럽고 마음이 바름이 빠졌고, 그 다음에 수신제가가 빠진 거예요. 그 대통령을 해도 집안을 못 다스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대통령을 누가 따르겠어요. 그래서 이 대학에 공부하는 자의 이 8.5은 경물지지하면 성의정심이 되고, 성의정심이 되면 수신제가가 되고, 수신제가가 되면 치고평천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잘 하는 아이들을 보면 원리를 깨치잖아요. 원리를 깨치면서 자기가 공식을 만드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의 이치와 이게 모든 학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어떤 학문 하나만 잘해도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요. 그래서 어떤 중학교 아이인데, 그때는 초등학교쯤 됐을 거야. 한 10대 정도 된 아이인데 요리 공부를 굉장히 잘한 요리 영재가 있었어요. 그 요리 영재 아이가 열 몇 살인데 기자가 질문했죠. 요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학생 아이가 요리는 정성이며 치유입니다. 이거는 정말 한복녀 선생님이나 할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0대 아이가 하는 거예요. 요리에 그게 다른 거지. 예. 그래서 뭘 하나를 제대로만 해도 그게 다라면 뭐가 되냐? 성의정신이 돼. 요리 하나 할 때도 치유의 요리를 하고, 예, 정성스러운 요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국영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의 오류라는 거예요. 국영수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머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국영수가 중요해요?
국영수 중요 안 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국영수 학원 보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산업사의 패러다임하고 지식창조사의 패러다임은 다르다.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려면 산업사의 패러다임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지식창조사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 내 애한테 교육을 해도 된다. 그게 없으면 냅둬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오늘 좀 시간이 지나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업사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시대적인 과업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과업이었어요. 뭐냐면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구들이 대도시로 유입되고 인구가 많아져.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펜베이어 벨트 만들고 그리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산업사회 때의 최대의 과업은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과목을 잘해야 될까요? 시스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과학, 수학. 그렇죠. 과학, 수학. 우리가 이거를 자중지능으로 치면 논리수학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사회 때는 이 논리수학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너무 필요했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수학자라는 아이들이 시스템의 순서를 만드는 거야. 만약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만든다. 그러면은 빵은 몇 도에서 굽는다. 그리고 패티는 몇 도에서 몇 분간을 구워서 올린다. 거기에다 뭐 토핑을 뭘 넣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언어지능이 높은 아이들가 필요해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죠. 글로. 그리고 그 매뉴얼을 공장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면 말을 잘하는 언어지능이 높은 아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수학과 언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그 시대에 인재가 된 거예요.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사회에 영향이 들어오면서 우리도 시스템 만들려니까 어때요? 수학을 잘하는 애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매뉴얼화하고 전달할 수 있는 언어지능 높은 애가 필요했고 그런데 그런 시스템들이 외국어라서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영수가 주요 과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나라 엄마들 국영수 하는 건 뭐예요? 산업사의 패러다임인 거죠. 산업사의 교육 패러다임을 가지고 내 아이가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국영수가 지금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덕후의 시대예요, 어머님들. 덕후. 만약에 국영수가 필요하다면 내가 어느 분야의 덕후인데 그거를 책을 쓰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유튜브에서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정도. 물론 그거를 또 어떤 거에 덕후가 되려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독해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21세기의 독서가 생존력이라는 거예요. 아까 교장쌤이 얘기했죠. 독서를 하라고. 독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너무 반가웠어요. 안녕 도서관. 네,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올라오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애랑 같이 학교 와가지고 애들 학교 파할 때까지 책 읽어갔으면 좋겠다. 이 학교는 학부모들한테 저 도서관을 공개할까? 막 이런 생각 하면서 올라왔다니까요. 네, 하죠. 네. 그러세요. 제가 아까 그 요리 영재 얘기를 했던 게 신천재들이란 책이에요. 동아일보사에서 나온 한 10년 전의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재발굴단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했다가 그 영재발굴단 아이들을 매 회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들의 특징, 그들의 부모의 특징이 뭘까를 딱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영재나 그 10대 그 영재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컨텐츠, 자기 덕후 분야 그 분야의 컨텐츠를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 동안 10,000시간의 법칙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10대에 만약에 15세에 여러분들이 아이가 영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5세부터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하루에 3시간 동안 10년간을 쌓아왔으면 걔는 영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왜 영재가 안 될까? 그 시간이 안 주죠. 사교육 시간 때문에 그 3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갔다 와서 애가 3시간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몰입하려면 사교육을 안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그 시간이 나와요. 지금 중학교 사교육 갔다 오면 10시죠. 숙제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 국영수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죠. 걔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대체인재밖에 안 돼요. 대체인재가 뭘까요? 부모 죽어라고 돈 들여서 30년 투자해서 걔 대기업 가서 15년 근무하다가 나와. 사후 정돼가지고 45세 정년.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100년, 150년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100억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국영수 해도 돼요. 없잖아요. 지금 사교육에 투자할 돈이 안 돼요. 그리고 투자하면 안 돼요. 걔가 그거 해봤자 아까운 시간만 낭비해. 저는 그게 제일 아까워요. 애들의 시간. 애들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사교육에 가가지고 정통적으로 교육을 받지도 않은 선생님들 밑에서 욕도 들어가네. 그 사교육을 하다가 기진맥진에 와서 잠자는 그 아이의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애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어요? 시간 나면 엄마 눈 속여가면서 게임하고 잠잘 생각만 하겠죠. 학교 가면 잠잘 생각, 집에 오면 게임할 생각. 그 빨리 부모 이렇게 재우고. 예. 그런 아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아이가 실업자가 돼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본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태리에서도 벌어지고. 부모님 연금에 얹혀 살려고 애들 다시 돌아와 집에. 예.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저희 남편이 은퇴했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전에 그런 책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누가 우리 아이들을 하류로 모는가. 책은 아직 안 냈는데 그때 너무 시기상조라 근데 이제 지금은 나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책을 쓰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10년이 앞서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10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뭘까 하고 제가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게 다 하류자가 붙는 거야, 책에. 누가 하류인가, 뭐, 하류사회, 상류사회, 뭐, 이런 하류가 다 붙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일본의 책인데 내가 깜빡 착각을 한 거야. 지금 우리나라를 뽀르보르는 것 같은. 그 책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10년 전에 이 하류사회로 가게 되면 라면의 종류가 늘어난다. 예전에는 엄마가 라면 사오라 그러면 빨간 봉지 들고 뛰어갔잖아요. 근데 요새 애들이 엄마 라면 사다 줘 그러면 그 라면대 앞에가 전화해야 돼. 기억도 못해. 무슨 라면이지? 그리고 그때 일본에 2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봤으니까 일본에 20년 전이죠. 그때 백엔샵이 성업을 했거든요. 지금 뭐죠? 다이소. 우리 동네만 4-5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류들이 써야 할 생필품을 공급해야 돼. 왜? 하류의 파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는지 몰라도 요새 청년들 옷 사 입는 건 10,000원대에 사 입어요. 우리가 보면 너무 눈물 날 정도로 천도 안 좋고 중국산에 이런 것들 사 입어요. 근데 걔네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애들 진로수도 가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밥 먹고 왔어요? 그러면 네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밥을 먹은 아침이 여러분 삶에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밥상일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상승곡선에서 살았거든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 잘 살고 또 지금에서도 잘 살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하강곡선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먹는 밥이 최고의 밥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쓰면서 제가 커피 전문점을 안 가요. 제가 먹고 싶어서는 안 가. 손님 만날 때는 어차피 가지만. 왜냐하면 내가 지금 돈이 있다고. 그 하루 한 시간 서 있는 애 시급에 그 커피를 내가 받아들이는 이 손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무심코 먹는 커피 한 잔이 내 두 아이가 어느 날인가 살아갈 한 끼의 식량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한 끼의 밥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 무심코 먹는 커피 한 잔이. 이런 마음에서 저는 못 사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사교육을 시키는 대신에 그 시간에 사랑을 좀 줘보세요. 사랑을. 사교육 시키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사랑 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사랑이요. 사랑인 것 같은데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쉬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어렵다는 건 뭔가를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요번에 그러니까 오늘 갔다 왔다고 교육하러 간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아이는 기대를 해. 이 교육이 누구를 위한 교육이에요? 아이를. 그렇죠. 나를 위한 교육. 엄마가 한두 시간을 엄마의 인생에서 빼가지고 갔구나. 그럼 아이들이 어떤 기대를 할까요? 아, 우리 엄마 새로운 엄마가 돼서 오겠지. 기대해요. 그래서 막 시험을 해, 엄마를. 뭐 까다로운 주문을 한다든지, 아, 좀 바뀌었을 텐데, 이런 거는 들어주겠지.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번 여름, 만약에 엄마가 바뀌셨다면, 제 교육을 듣고, 그래, 정말 한번 요번 여름방학에는 일해볼까? 그러셨다면, 아이한테 그러는 거죠. 엄마가 오늘 강의를 듣고 왔는데, 너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문제였던 것 같아.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잘못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커다란 용기예요. 이런 용기를 내면 아이들이 그 마음을 받아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도 잘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는, 용서를 비는 용기를 갖는 아이가 돼요. 예. 그리고 용서를 빌면서 엄마가 한번 좀 바꿔볼까 해. 너한테 제대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 옆에 있고 싶은데, 그 중에서는, 너한테 뭔가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침묵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 네 옆에 있으면서, 아니면 너는 네 방에, 엄마는 거실에 있으면서, 엄마가 너한테 그 잔소리 같은 건 안 하고, 한번 너를 엄마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게. 그리고 너를 이렇게 키워왔을 때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엄마도 침묵의 시간 한번 가져볼게. 어쩌면 침묵이 더 힘들걸요. 잔소리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근데 그걸 애들이 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으로 그러죠. 아이고, 중3이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어느 시기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가서 강의하면, 아이고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내년에 중학교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큰아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저는 항상 대화를 하니까, 누구야 군대 갔다 와서 뭘 느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 진짜 어른을 좀 만나고 싶어. 진짜 어른을 만나고 싶어. 근데 속으로 이렇게 나오는 말은, 야, 집에 둘이나 있잖아. 그 말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진짜 어른을 만나고 싶다니까 반성을 했죠. 우리 둘은 아니구나. 네. 그러면서 엄마 세계를 여행하면서 진짜 어른을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물어서 이렇게 승낙을 할 때 단 하나만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생각하면 네 가슴이 뛰니? 그랬더니 엄마 뛴대.
나 이거 만져봐. 그러면서 먼 곳을 응시하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크스크스한 거 있잖아요. 너무 간절해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 6개월, 1년을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대. 그래서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뛴대길래 가라.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그 아버님께서 둘 다 미쳤다는 거지.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 4학년이면 뭘 해야 돼요? 취업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그거에 설득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남편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내가 교육학을 배워보니 물론 우리 남편도 교육학을 했는데 교육학을 배워보니 사람은 3번의 기회를 갖는데 인생에 7세 이전에 한 번 갔고 그리고 25세 전후에 한 번 갔고 그 다음에 50대 이후에 한 번 갔는데 그러면 7세 이전에 가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이게 이제 한 번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25세 전후에 한 번의 기회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멘토가 됐든 여행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만난 이후에 뭐 그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 쭉 기회가 없다가 은퇴 이후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설득한 게 뭐냐면 여보 당신하고 나도 이렇게 결혼해서 애 낳고 사니까 여행 한번 못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우리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냐. 그럼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나는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가 20대 전에 한번 자기의 꿈을 한번 실현해보고 그 꿈을 통해서 살면서 자기가 은퇴한 이후에 또 한번 기회를 갖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 지금 복학생 4학년 그 1년이 뭐가 중요하냐. 남들은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그 인생 통틀어서 100년 150년 사는데 그 1년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중3이 중요해요. 대학교 복학해서 4학년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도 저는 그거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 애 인생에서 이 아이가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니면 인생의 대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보냈어요. 예. 그런데 보내면서 여보 당신 혹시 돈 가진 것 좀 있어? 이러면 어때요? 못 보내죠. 차라리 여러분들이 저는 돈을 모으라고 하고 싶어요. 아이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돈. 예. 그게 더 중요해요. 애 옆에 있는 것보다. 지금 중학생은 다 컸어요. 어머님들이 옆에서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번 돈으로 우리 아이를 전세계 일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죠. 이 아이가 그 원서를 내는데 인터뷰에서 이 아이의 그런 어떤 용기와 세계 여행의 경험이 얘가 그 발탁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회사 잘 나갔어. 그 회사 생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현실이 국영수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는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도 졸업 안 한 고졸이잖아. 최종 학력이.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이 첫 직장에 가서 물어봤죠. 그 회사 어때? 그랬더니 엄마 내가 학력이 제일 높아. 그래서 놀라서 그 회사 어때? 그랬더니 그 회사 자기 그 회사 거기 자기 소개하는 안에 학력 불문이에요. 학력 불문. 그러니까 학력을 안 따지는 회사야.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건희 회장 그 집 옆에 집을 현금 64억으로 자기 부모님들을 위해서 집을 사줬다고. 예, 그 마약베개라는 거 아세요? 그거 나온 회사가 그 회사거든요. 그 마약베개를 개발한 아이가 500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모회사가 그 이건희 회장 옆에
집을 샀다는 그 사장이거든요. 그 검색하시는 거 보겠어. 이따 얘기해 줄게, 검색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는 학력도 불문하고 가봤더니 뭐 중졸에 뭐 고퇴에 자기처럼 대학 중퇴에 이런 애들만 수두룩하게 모여서 몇십억 몇백억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조건이 15,000원 이상 점심을 먹어야 되고 네. 그 아침에는 과일이 걔가 안 먹고 갖고 왔는데 색색까지 과일이 이렇게 투명한 그릇에 담겨서 매일 배달이 오는 거야. 그리고 그 회사 안에는 편의점이 있어. 그 방 안에. 그래서 어떤 편의점 주인이 거기에 애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갖다 세팅해놔. 그럼 걔네들은 일하면서 다 먹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왜 그럴까요? 창의력이 높은 아이들을 원하는데 창의력이 높은 아이들을 써보니 대졸자, 고학력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아이들을 뽑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뭐냐? 조건적인 사랑과 사심에 의한 교육을 하면 애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느끼셨죠? 그런데 이 조건적인 사랑과 사심에 의한 교육은 뭐냐면 부모들이 억지에 힘을 쓰는 교육과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그쵸? 그 부모의 억지에 힘을 쓰는 거, 이거 우리가 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펄스에 힘을 쓰면 어떤 그 법칙이 적용이 되냐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부모가 이만큼 밀면 아이는 이만큼 밀려와요. 부모를 내쳐요. 부모가 요만큼 하면 요만큼. 만약에 부모가 애가 원하는 대로 하고 아이들과 관계가 좋으면 미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항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과 사심에 의한 교육을 하게 되면 불순물이 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뭐냐? 이 불순물들을 제거시켜서 아이가 자기 에너지를 고스란히 자아 실현에 쏟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 정서적인 지원, 물질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그래서 만약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애들이 자아 실현하는 것보다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찾아 평생을 찾아야 해요. 예, 이런 아이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바람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랑인가 이 사람이 사랑인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심에 의한 교육을 시키면 정말 이 평생 공부해야 되는 이 평생학습 시대에 공부가 멀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경쟁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자녀를 잘해주고 싶은 어떤 부모의 시도가 결국 자녀의 귀한 시간을 다 망치게 된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아이를 한 개인으로 존중하는 거예요.